일단 용어 정의가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요거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표준세율에서 가감하거나 특례세율 적용이 될 때 기준되는 세율. 자, 결론 몇 프로다 여러분? 2%. 2%꼭 적으시고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과세 할 때 기준되는 세율을 몇 프로 여러분? 2%. 그다음에 이제 연부라는 말이 나왔죠.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무슨 계약에 의해서? 연부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올부가 아니야. 분기부도 아니고 연부라면서 연 단위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 기간이 자 동그라미 맞춥시다. 몇 년? 2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 액씩 분할하는 걸 바로 연부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진도 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예. 자, 8번. 취득세 납세 문제가 추가됐어요. 예, 추가됐는데 일단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실무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간주 취득을 봐서 과세하겠다는 건데 한번 잠깐 보죠. 눈으로만. 신설 납세물 확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예이씨 이름도 길어요. 예전에 지적법에서요. 지적법에다가 이걸 바꿔갖고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바꿔갖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시법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자, 그에 따른 뭐 중, 국계법상 관련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요거죠.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밑줄 다시 건축물과 접속된 정원물이나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자 밑줄 어떻게 했다고? 가액이 증가하면 이때는 뭐로 본다? 취득을 본다. 무슨 취득? 적으세요. 간주 취득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시험도 중요한 거고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항상 간주 취득이 나오면요. 잘 보세요. 이거 정리합시다. 저는 무척이나 이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간주 취득일 때 특징이 우리 지방세법 취득세는 첫째 과세 표준 무슨 가액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에요. 간주 취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작년도 시험에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죠. 증가한 가액이다. 시험 대비 전체 가액이 하나 뭐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무슨 세율 때려야 돼요, 여러분? 특례세율이죠. 특례세율 중에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붙죠, 여러분? 부가세 쫓아오죠. 자, 부가세는 뭐만 쫓아온다, 여러분? 농특세만 쫓아옵니다. 농특세. 그러면 농특세는 무조건 과표에다가 종전 취득세율 2% 때린 거 몇 프로? 10%만 냅니다. 근데 또 뭐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있죠. 자, 간주 취득일 때는 지방교육세는 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바로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의 특징입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더 중요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그리고 간주 취득일 때 하나 또 있죠, 여러분. 중가산세 8% 적용되지 않죠. 중가산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요 네 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네.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건 시험 대비로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생긴 게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신탁법에 따라 신탁 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뭐 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한마디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신탁 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자, 여러분 우리 비과세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비과세지만 새로운 위탁자의 지위 이전 뭐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수익자. 그거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 거죠. 다만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자 밑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얘는 어떻게 한다? 정한다. 그것이 그 대통령령을 정한다는 게 그 밑에 거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신설돼 있죠, 여러분?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밑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뭐예요, 여러분? 아니 어디 보고 있어야 돼? 지금 8번 대통령으로 신설될 경우 뭐야? 정하는 경우 보고 있어? 8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9번. 9번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 찾으셨어요? 신설된 규정? 예, 거기 아까 법률 위에서 바로 위에 대통령 정하는 경우 그거 신설했다 그예요. 그래서 신설된 경우에 첫 번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체 주의 이전 있죠? 제가 사실은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거 촬영하다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강의 촬영하다가 오다가 조금 늦었네요. 그래서 부동산 집합투자에서 밑줄 집합투자기가 나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 예, 지금은 증권시장이 개판이죠. 예, 지금 이럴 때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마음 편해요. 자, 그다음 뭐 밑에 위에 준하는 것은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이죠. 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규정이 신설됐다. 자, 10번 봅시다. 자, 요거는 시험범위 들어오네요. 자,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자, 개정된 거 봅시다. 뭐가 되었을 때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자, 우리 과점주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50% 이상이야, 초과야? 초과가 돼야 돼, 반드시. 그래서 그 비상장 법인이 누구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자, 즉 최대 주주를 말하는 거죠. 뭐 학원에서 있던 분인데 어떤 분 아저씨께서 질문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죠. 과점주주라면 과점주주는 결국은 그 비상장 법인이 누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 비상장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갖고 또 시비를 걸더라고. 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있는데 세 사람은 비상장 법인인데 자, 40%, 30%, 20% 그러면서 저보고 자, 이 사람 갑 최대 주주 맞죠? 뭐 이것도 35%, 25% 할까? 네, 그래 맞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최대 주주. 근데 과점 주주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왜 과점 주주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과점 주주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 초과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이런 사람도 최대 주주 아니냐? 아, 맞습니다. 최대 주주 맞습니다. 근데 여기 최대 주주라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냐? 아,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지금? 과점 주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0% 초과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에 우린 시험 대비 공부하는 거야. 그죠? 여기서 뭐 우리가 조세, 이론, 학위, 논문 따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좀 폭개를 맞추는데 자꾸 자기 이 주관적 사고방식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끝이 없어져. 그분도 맞으면 맞아. 아, 당연히 맞습니다. 이분이 최대 주주 맞습니다. 과점 주주 아니지 않냐? 아, 예, 과점 주주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여기 최대 주주라고 그러잖냐? 아, 얘는 일단 뭐를 전제로 해놓고 과점 주주를 전제로 해놓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몇 프로 초과한 거예요, 여러분? 50% 초과를 전제로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50% 넘으면 당연히 최대 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가열고 요게 신설된 거죠. 자, 요거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어떡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시험에 더 중요한 말 있죠, 거기. 취득, 가열고 뭐라 해서 밑줄. 법인 설립 시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분 가장 기본. 그래서 과점 주주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당연히 포함하는 거 제외되는다,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험에서는.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상장 법인 A사가 있어. 그죠? 비상법인 A사가 뭘 취득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등을 취득했죠.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법이 너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비상장법인에 누가 있으면? 과점주주가 있으면 과점주주 네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아서 요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취득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무슨 취득인가 지금? 간주 취득이죠. 형식상으로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법인 명의죠. 그러면 이때 이 결국 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누구니까? 과점주주 너니까 너 이거 뭐 내란 얘기야?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는 요 부동산 등의 무슨 가액에서 취득가액에다가 뭐 곱하는 거죠? 과세 지분율 곱하는 거죠. 그렇잖아. 여기다가 이제 뭐 여기에 뭐가 되는 거고 여기에 취득세 뭐가 되는 거고 과세 표준. 이제 뭘 곱해야 돼? 세율. 자,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야? 일반적 표준세율이요? 아니죠. 특례세율 적용해야 되겠죠? 간주취득 항상 특례세율 2%짜리 여러분. 예. 그런데 문제는 요 부동산을 취득하자마자 이 법인이 요거를 뭘 줬다는 얘기야? 수탁자, 신탁회사에 뭐 했다는 얘기 여러분? 신탁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요 신탁한 부동산은 회사의 법인 장부 명의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신탁회사 명의로 됐겠죠. 신탁 계약처가 있으니까 누구 명의로 취득했다가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요걸 신탁회사다 뭐 했다고 여러분? 신탁.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전됐잖아. 그리고 무슨 등기 들어갔어요 여러분? 신탁 등기가 됐죠. 됐죠? 그럼 이때 요 신탁회사의 취득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위탁자, 수탁자, 위탁, 수탁자, 신탁 딱 했잖아. 요때 비과세지만 뭐 할 때? 취득세 간주 취득일 때 과표 지금 법인 명의로 있지만 없지만 누구 명의로 가 있으니까 신탁 요거 사실상 누구 거니까 법인 거니까 법인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취득세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는 요게 지금 현재 법인 명의로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법인 명의로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잖아. 누구한테 넘어가 있으니까 수탁해서 넘어갔죠. 신탁업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안 잡혔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그거 잡아야 된다, 안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결론. 개정 이유 보세요. 개정 이유 보세요. 과점 주지된 취득세 과세 범위에 신탁법상, 여기 밑줄, 신탁법상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탁한 신탁 재산도 과점 주지된 간주 취득세 과세할 때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얘 특징은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예,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수탁을 업으로 하는 걸 바로 뭐라고 그래? 신탁업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기부상에 지금 A사로 되어 있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신탁회사. 그 요것도 어쨌거나 누구 거니까? A사 거니까 취득가격, 간주취득이란 취득세 과세할 때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넘어갈게요. 10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과세 지분율 별표 2개. 예, 이 부분. 가장 일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때 과세 지분율 우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죠, 여러분?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 둘째, 기존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됐을 때, 세 번째, 재차 과점주가 됐을 때, 이때 과세 지분율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되는 지분율은 뭐죠, 여러분? 그날 지분 모두라고 그랬죠.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야. 그 다음에 이미 과점 주주였던 자의 주주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종전해놓고 종전 규정 보세요. 몇 년을 뒤져서 5년. 증가된 날 이전 5년의 최고 지분율 증가한 것만 그 부분을 초과한 것만 내는 건데 이번에는 이걸 5년을 묶고 안 묶고 안 묶고죠. 거기 기존이라고 했죠. 이걸 이전의 이걸 놓쳤네.
기존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 이전의. 그래서 그 밑에도 이전이.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한 군데 개정된 걸 고쳤어. 그러면 거기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어. 그럼 그걸 쫓아다니면서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놓치기도 합니다. 제가 한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기존의 검색을 잡아내는데 한글에 다 잡히질 않아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놓쳤네요. 그래서 기존이 아니라 뭐로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전의. 그래서 우리 정오표 나갔었죠? 예. 그래서 요거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요거예요, 여러분. 결론. 법인 설립했어요. 자, 법인 설립할 때 몇 프로였냐? 40% 했어요. 40%. 그러다가 자, 1년이 지나서 추가 취득 15% 추가 취득했어요. 그러면 누적 지분율은 이제 몇 프로 된 거예요, 여러분? 55%. 이제 과점 주주요 아니에요? 과점 주주죠? 예. 그럼 이제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처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최초로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취득 지분이 몇 프로지만 15%지만 이제는 몇 프로다는 얘기야? 예, 과세되는 지분율은 이때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를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러다가 1년 6월이 될 때에 뭐 3% 처분했어. 3% 처분. 그러면 누적 지분이 몇 프로죠, 여러분? 52%죠? 아직은 과점 주주는 맞죠? 예. 그러나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죠? 왜 안 하냐면 지금은 취득이 아니라 뭐니까? 처분이니까. 자, 그리고 1호부터 5년이 지난 6년 차, 7년 차가 됐다 봅시다. 7년 차. 아,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되겠구나. 아이씨. 2년 차 때 추가 취득해갖고 자, 몇 프로 취득했냐? 52%에서 8% 추가됐네요. 8% 취득. 8% 취득. 그래서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60%. 그러면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뭐가 된 거니까 증가된 거. 과점 주주는 맞죠? 근데 이때 과점 주주는 무슨 주주로? 기존의 과점 주주 지분 증가된 거죠? 그러면 그 전을 뒤져라. 몇 년을 뒤져라? 5년. 5년을 뒤져서 5년의 최고 지분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5년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55%. 그래서 이때 55%를 뭐 한 것만, 초과하는 것만 몇 프로 내는 거 그러면 5%만 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제대로 계산이 했는지를 검증하라 그랬죠. 그러면 검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세된 지분율을 뭐하라? 더하라. 지금 현재 55% 냈죠? 지금 5% 냈죠? 내니까 내가 과세된 지분이 몇 프로? 60%. 내 현재 지분이 몇 프로? 60%. 잘했죠? 했나요? 예. 자, 그러다가 다시 몇 년 지났냐? 5년 지났다 봅시다. 5년. 요거 예를 들려고 하니까 참 힘드네. 몇 프로까지 갔죠? 60%. 자, 몇 년 차야 돼? 이제 3년 차. 3년 차를 해갖고 얘보다 지분율이 낮아져야 되겠죠? 아니야, 1호부터 5년을 뒤져야 되니까 5년의 최고 지분이 몇 프로? 60%. 에이씨. 자, 처분했네요. 다시. 처분했어. 몇 프로? 5% 처분. 지분이 몇 프로 됐어? 55%.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재취득했다 합시다. 설명을 좀 마무리합시다. 다시 재취득했어. 재취득을 하면은 자, 여기로부터 요때까지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55%. 요거를 뭐 한 것만 몇 년을 뒤져서 5년 이내 최고 지분이 몇 프로였다면 55%였다면 요것만 뭐 한 거? 초과한 것만 냈단 말이야. 몇 년을 뒤져 갖고 5년. 근데 결론은 재취득해서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제 5년을 묻지 않고 그냥 이전에 최고 지분율이 몇 프로였냐? 몇 프로? 60%. 요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이죠. 요게 바뀐 거야. 그러면 결론, 납세한테 좋은 건가 불리한 건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엔
이 5년,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재취득할 때 요게 몇 년 전이었다, 여러분? 6년 전이었어요, 6년 전. 6년 전 최고 비율은 몇 프로고? 60%고, 5년 이내 최고 지분은 몇 프로고? 55%. 그러면 작년까지는 몇 년 이내 거만, 5년 이내 최고 지분율만 초과한 것만 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7% 취득했다 합시다. 7%. 7% 취득해서 지금 몇 프로 됐냐? 62%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는 5년의 최고 지분을 몇 프로? 55%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럼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7%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5년을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는 얘기야. 안 따지고 그냥 과거의 최고 지분율 찾으라고. 그럼 몇 프로? 60% 요것만 뭐 한 거? 초과한 거. 그래서 결론 지금 7% 했지만 현재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5년 전에 5년 이전 6년째 최고 지분이 있었다면 요거를 뭐 한 거? 초과한 거. 그러니까 몇 프로만 내면 되는 거야? 2%만 내면 되는 거죠. 5년 이내는 몇 프로인데? 7%. 얘가 최고 지분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5년을 묻지 않고 그냥 과거 이전에 최고 지분율을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러면 5년 이내 최고 지분을 몇 프로였고? 55%. 그 전에 최고 지분을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 그러면 현행 규정은 5년의 최고 지분을 요 놈만 초과한 것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5년 이내 묻지 않고 무조건 그냥 과거로 가갖고 과거에 뭐 최고 지분율 초과한 거. 결론. 요 사례. 요게 몇 년 차? 6년 차. 요게 몇 년 차? 5년 차. 5년 이내. 그러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몇 프로 내야 된다? 이번 7% 추가 취득에 따를 때. 자, 지금 7% 추가 취득이 몇 프로 됐어요, 여러분? 62% 된 거죠? 이때 내야 되는 취득세 과세 지분이 몇 프로다고? 7%가 아니라 몇 프로다고? 2%. 이해되셨나요? 예. 5년 이제 따지지 마. 그냥 심플하게 합시다. 그냥 재차 과점 주주 지분이 되면 그 전 과점 주주 제일 높았던 거를 뭐 한 것만? 초과하는 것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이제 12번인가요? 12번.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간 취득 시 유상으로 보는 유상치로 보는 대가 지급 사실의 증명 방법을 뭐 했다? 명확하게 했다라고 해놨죠. 자, 요거죠, 요거는. 얘는 왜 여기 계속 붙어 있냐? 자, 요거는 여러분 책에는 아마 64쪽에 나와 있어요. 64쪽 양가로 7번. 자, 제가 누차례 여러분 우리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하면은 일반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랬어요. 비정상적 거래 본다 했어. 자, 누구 간에 거래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거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 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매매 등으로 했다.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이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에 부동산 서로 뭐 했대? 매매했대. 그러면 원칙. 우리 증여세나 취득세나 요거를 뭘로 보라는 얘기예요? 무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 증여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증여. 무슨 거래지만 매매라는 유상 거래 형식을 취했지만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면 우리는 이거를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증여.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록 누구지간이지만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까지만 실제 매매를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하면 이 증명한다면 유상관계를 뭐하면 증명한다면 이건 다시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 그 얘기죠. 요거에 대한 방법을 좀 더 명확한 거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까지 우리 책 있는 분은 책을 좀 잠깐 보세요. 책 있는 분은 64쪽.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또 나올 수 있고요. 예. 자, 별표 2개 좀 표시합시다. 12번이 몇 번이야? 12번? 예, 12번.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었어요. 개정되자마자 나왔어요, 요 놈은.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누구지간인 게 중요한가? 이걸 잘 봐야 돼. 누구지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수가. 우리 집 식구야, 우리 집 식구. 자, 우리 집 식구 간에 뭐 했다? 매매했다.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걸 매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징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원칙 뭘 때리고? 증여세로 때리고요. 또 뭐도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비록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이지만 실제 매매 사실 등을 뭐하면 입증한다면 우리는 다시 뭐로 봐줄 수 있다? 유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유상. 그때 그 매매로 요거 예외가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1번 공매로 취득했다. 2번 파산선고 처분을 취득했다. 3번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 교환했다. 4번 기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뭐하면 입증되면 다시 뭐로 봐주겠다? 유상. 그걸 말한 겁니다. 저 기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어떤 경우를 말하냐? 그래서 첫 번째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에 뭐가 있으면 소득 즉 과거에 내가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지만 과거에 배우자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뭘 낸 게 있다면 소득세 등을 낸 게 있다면 이미 소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다? 취득했다. 내가 처분했던 걸 가지고 샀다 그 얘기죠 여러분. 또는 뭘 받았다? 대출받았다. 담보한 금액. 그래서 많이 입증합니다. 특히 요 담보를 많이 이용합니다. 담보를 가지고 대출 받으면 누가 개입되죠, 여러분? 은행이 개입되니까 이때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했어.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낸 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급했다라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기타 위에 준하는 것으로 취득자의 재산은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보면 입증되면 결론. 이때는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로 본다? 유상으로 보겠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여기는 12번이, 13번이네. 죄송합니다. 13번. 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 비과세 배제가 있네요, 여러분. 자, 요거 우리 취득세 비과세에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취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두 번째,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죠, 여러분?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때 국가 등은 다시 국가 등이 뭐 하는 경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두 번째, 국가 등이 뭘 받거나 귀속 또는 뭘 받음으로써 기부 체납을 받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뭐다? 비과세죠. 부동산이나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은 비과세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뭐하면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시키거나 기부 체납할 때에는 그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 비과세 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게 붙은가? 그게 바로 우리 비과세 배제 개정 봅시다. 결론 배제 개정 규정 보시면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을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묶으세요. 1번, 2번이죠. 결론. 다음이 어느 하나가 바로 뭐야, 여러분? 1번, 2번. 이 경우에 해당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취득세를 뭐 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1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귀속 조건으로 비과세인데 귀속 등의 조건을 뭐 하는데?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기부 체납 귀속하는 걸 조건을 비과세인데 그걸 안 하면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사실 2번이 중요한 거예요.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파도치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물결, 그래서 사회 기반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다시 파도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결국은 실제적으로 넘어간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 어떻게 하겠다? 배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제원으로 들어가서 난 이걸 꼭 내겠다 그러면 저는 2번을 가지고 시비 걸 것 같아요. 1번은 뭐 여러분 다 눈치채니까.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하면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권을 제공받다. 요게 2번이 사실상 신설되는 의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죠. 그 정도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시가편액이죠. 시가편액. 자,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14번은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시가표준액을 조사 연구할 때 전문기관에다 위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연구원이라든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그래서 이번에 한국감정원이 대폭 바뀌었어요. 개정되면서 완전히 공공기관으로만 역할을 하기 있다 그래갖고 일반 부동산 등 감정평가 평가 업무는 일반 감정평가법이나 개인 감정평가사한테 다 넘기고 한국감정원은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역할만 하겠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한번 보시면 되는데 눈으로만 보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고. 저는 이걸 좀 꼭 얘기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정리합시다. 이건 시험 대비로도 중요한 거고 실무에서도 알아두셔야 되죠. 자, 시가표준액은 뭘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여러분? 지방세.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얘는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정한 가액이다? 과세권자가 결정한 가액이라고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시가표준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는 납세 의무자의 실제 거래가 관계이시 없이 누가? 과세권자가 무슨 별로? 과세 물권별로 뭐한 가액이다? 평가한 가액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제가 입문 과정에서 이때 과세 물권별로 평가한 시가표준액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토지.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주택. 즉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로 할 거냐?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뭐로 할 거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뭐로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한테 입문 과정에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공시됩니다. 그랬죠? 이걸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시된 가액 그랬죠. 공시된 가액. 그러면 이때에 우리 이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죠.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이었죠.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고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이 뭐예요,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는 거고, 여러분? 학계론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학계론에서 마지막 저쪽 뒷부분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짜증나는 부분 있잖아. 그 감정평가하는 거. 뭐 삼방식 육방법 하면서 막 돌아버리는 거 있잖아. 할 때마다 그냥 돌아버리겠다. 뭐 그렇게 할 때마다 돌아버리는지. 자,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뭐에 대해서 나온 가액이다?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나온 거라고 했죠?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험생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구하려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면적을 곱해야죠, 면적을. 알아야 돼. 개별 공시지가는 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전체 토지의 무슨 가격으로만 나온 거다고? 1제곱미터당으로 나온 거다고. 그러니까 내 토지 전체에 대한 뭐를 구하려면 시가표준액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된다? 면적. 그런데 이거죠, 이거. 저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택이 뭐와 건물과 토지의 무슨 가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괄 고시가액입니다. 그랬어.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무슨 가격이다, 여러분? 일괄 고시가액이다고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은 공시된 가격이 몇 개 나오는가?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상가, 토지가 있어. 주택가, 그 밑에 토지가 있어. 그러면 토지는 뭐가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그런데 주택은 뭐가 나온다고?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나오는 거죠?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공시되는 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뭐예요? 통합하여. 그래서 여기 5억 원으로 나왔어. 5억 원. 자, 주택을 갖고 계신 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5월달 또는 재산세 7월달 나올 때 고지서 나오면 공시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얘를 갖고 때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를 얼마나 나왔다? 5억. 그러면 이 5억 원, 뭐는 물론,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토지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상가면 건물은 나와 안 나와? 공시된 가격이 있어 없어? 없죠? 자, 다시 한번 건축물은 정부가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까지만? 토지와 뭐까지만이야? 주택까지만 공시해. 그러면 주택을 제외한 뭐 상가, 사무실, 오피스 등은 별도로 공시된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누가 결정하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죠. 누가? 왜? 지방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래서 시군구나 또는 도지사가 나오는 거죠. 또는 시군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정한 가액이죠.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시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액이 여기 몇 개 나와요? 여기는 상가면 토지의 뭐와 개별 공시지가와 상가 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뭐한가요? 산정한 가액. 그래서 가액이 몇 개 나와? 여기는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몇 개 나와? 하나. 요것만 좀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이죠. 자, 요거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 없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는 뭐일 때만이냐면 밑줄만 치세요, 여러분. 형광펜으로. 중고 자동차나 중고 기계 장비. 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과 관련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실무와도 관련 없는데 이걸 말해,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외국 비용 걸린 차 하나 사고 싶어. 나도 한번 비용 걸린 차 한번 사보자. 여보세요? 무슨 차?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서초 영업소 갔더니 더럽게 비싸.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중고 자동차 시장 가서 산다는 얘기야. 중고 자동차 시장. 그래서 중개 시장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이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중개 자동차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뭐 하는 거야? 아니, 부동산이 된다. 이런 비용 걸린 차를 뭐 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취득한 가격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작년까지는 법인 장부에 따라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줬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악용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가격을 자꾸 어떻게 하더라는 얘기야? 다운시키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그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중고 자동차나 중고 기계 장비를 사는데 그것이 뭐보다 적어도 시가 표준액보다 작아도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뭐보다 작아도. 자, 다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격이 과세관청이 평가하기는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예전엔 요거를 해줬지만 지금은 이거를 하고 안 하고 뭐로 과표를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다만 가로 열고 닫고 중고 자동차나 중고 기계 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특히 여러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다시 그 취득가격을 인정하겠다 그 얘기야. 엠병할 이랬다 저랬다가 진짜 집에 갈까 들어도 안 들어가 차이가 없죠. 그냥 그렇게 보시고 자 16번 보죠. 요건 이제 실무에서 중요하네요. 자 주택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일괄 취득 시 과표 구분 보죠. 자 밑줄 주택 밑줄 하나 그 다음에 건축물 밑줄 하나 6페이지 맨 밑에 16번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주택과 뭐를 상가 등 기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밑줄 무슨 취득했다 여러분 한꺼번에 취득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무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주상 복합 건물 등에 있어서 예, 겸용주택 생각합시다. 겸용주택. 자 여러분 겸용주택이니까 특징이 뭐죠 여러분? 무슨 부분과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겸용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라고 부르다? 상가. 자 요거를 여러분 뭐를 취득했냐? 매매를 취득했어요. 매매로. 내가 매매로 취득한 것이 뭐다 여러분? 겸용주택이야. 겸용주택. 근데 그 겸용주택이다 보니까 무슨 부분과 주택 부분과 주택의 부분이 어떻게 된가?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주택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일반적 부동산에 취득세세는 몇 프로 여러분? 4%죠? 네, 4% 여러분. 그런데 뭐면 주택일 때는 주택 부분은 4%가 아니라 취득 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 1%. 그래서 얼마 이하면 6억 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이하면 2%, 9억을 초과 몇 프로 여러분? 3%.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부분일 때와 주택 외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같아 달라? 다르다 지금 그거야. 그러면 이거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겸용 주택일 때는 구분해서 주택 부분은 매매로 인한 유상거래인 주택 취득세를 몇 프로? 1, 2, 3 때리는 거고 상가 부분일 때는 주택세율 요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때려라? 4%.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예, 이 얘기가 결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게 이제 거기 밑에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하라 그 얘기야. 예,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야. 외우지는 않아도 돼. 예, 근데 이 규정에 뭐를 의미하는가만 중요한 거야. 이건 실무에서 일어나. 무슨 주택일 때 여러분? 겸용주택이면 주택 부분과 주택 외 상가 부분을 나눠서 주택 부분일 때는 1, 2, 3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그죠? 주택 외 상가 부분은 일반적 매매일 때 몇 프로 때린가? 4%. 요거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아세요. 시험 대비.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계산하지 마세요. 실무에는 이때는 과세관청에 직접 문의하세요. 과세관청에 직접 문의를 해갖고 확인받아서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산세 안 먹습니다. 또는 많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요때는 과세관청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문의하셔갖고 이러한 겸용주택일 때 시가편에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과세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가르쳐 줄 거야. 물어보고 그거를 가지고 세울 때려야 돼. 괜히 여러분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해갖고 요 부분은 요 1, 2, 3. 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이건 실무에서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좀 뭐 통칙이나 기본 통칙 등에서 명시돼야 되는데 자 요게 여러분 10억짜리야. 얼마? 10억. 그런데 주택 부분이 60%고 상가 부분이 몇 프로 여러분? 40%로 나눠졌다 봅시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몇 프로 여러분? 40%. 자, 그러면 10억 원에 60%이면은 10억에 60%면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응? 자, 보세요. 지금 사는 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근데 그걸 60% 40% 겸용해서 나눈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겸용하니까 얼마 나왔죠? 6억. 그래서 1% 낼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1% 아닙니다. 몇 프로 때려야 돼요? 3% 때려야 됩니다. 왜? 전체 가액 자체가 9억을 초과해서 그 부분을 주택 부분과 주택의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혹시 나눈 가액인 1% 때릴 거냐? 아니야. 요거와 유사한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지방세 그 기본 통칙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체 가액을 가지고 해당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럴 때는 직접 여러분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과세, 이건 실무 대비야. 과세 관청에 확인하셔서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괜히 여러분 어설피해갖고 10억 중에 60%니까 1%만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일 난다고. 1%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과세 관청 몇 프로 때린다? 3% 때릴 겁니다. 왜? 전체 가액 얼마 초과해서 9월 초과이기 때문에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3% 된다. 걔들이 주장 이유는 뭐냐? 얘는 이미 세율 자체가 어떻게 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 매매할 때는 몇 프로인데 4%인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아예 다운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분해서 다운된 가격의 세율 이걸 적용하면 세부담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과세관청은 전체 가액에 대해서 3% 때려라. 그러니까 6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때리는 걸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3% 때리라 그럴 겁니다. 과세관청은 분명히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슈가 되고 있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주의할 건 이거야. 10억 중에서 몇 프로니까 60%니까 6억 이하 1% 세율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야. 세율은 이걸 갖고 적용한다는 얘기야. 이거 갖고.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10억의 60%인 6억에 대해서 적용 세율은 1%가 아니라 몇 프로다고? 3%다. 왜? 얼마 초과했으니까? 9억 초과했으니까. 이게 이제 실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은 여러분 실무 나가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에 명시된 대로 나오면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돼. 그럴 땐 여러분 직접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디에 과세관청에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공인중개사로서 면밀단이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셔야죠. 그놈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끝도 없는. 제 말이 맞죠? 예. 왜 또 두 벌 더 해요? 나눈다니까. 나누니까 10억으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또 자, 그러면 여기 60% 40% 여기 얼마를 부분되고 6억 4원으로 했죠? 예? 나눠줬잖아. 그럼 요 부분은 몇 프로 때리고 4% 6억 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지금 1% 때릴 거냐 3% 때려야 될 거냐 결정 문제가 나오잖아. 지금 이거니까 이중과세가 아니죠. 왜 또 이중과세요? 예. 예. 10억 아까 말씀하시고 그걸 잠깐. 예. 그래서 결론은 10억 중에서 6억 원에 대한 세율은 여러분 요 6억을 가지고 6억 이하니까 1% 때린다 그러면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지금 과세관청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 자체가 얼마 초과했기 때문에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눠진 가액은 얼마지만 6억 원이지만 이때 적용된 세율은 1%가 아니라 몇 프로 때린다고? 3% 때린다고 과세관청은 실무에서 이래 지금. 예. 시험이나 합격도 안 했다 시켜. 그 합격하고 가서 하자. 그 얘기. 예, 17번. 자, 17번도 요거죠. 신설된 규정인데 뭐 여러분 크게 시험에서만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죠, 여러분. 자, 우리 취득 시기 확인합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 계약상 잔금 지급은 어떤데? 그래서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자 이외 요게 바로 뭐고? 국지외수 공판자 그리고 요거는 이외의 경우 뭐랬죠, 여러분? 대표인 것이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한 개인 간의 매매할 때 적용되는 취득식은 언제다, 여러분? 계약상. 우리 요거 했죠, 우리? 예. 그런데 문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상 취득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고야 불문입니다. 불문.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 17번은 뭐로 말하냐면 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중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해지가 됐다. 지금 그 얘기야. 중간에 해지가 됐으니까 사실상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거와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우리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죠. 그럼 이 사람은 사실상 취득했는데 못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 거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여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는 뭐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요게 뭐가 됐다는 거, 해지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이 되면은 이때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입증을 언제 해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해지가 뭐가 됐다는 걸, 해지됐다는 걸 뭐하라? 입증하라. 그러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득세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때에 우리는 화해조서, 인락조서, 어떤 취득일부터 60일에 작성된 공정증서 이런 것이 있었고 여기다 하나 더. 이게 공정증서를 받으려면 여러분 어디 가서 공증법인 가서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확정 있죠. 그럼 돈 내야 됩니다. 돈 내야 돼. 그래서 올해 신설된 게 취득일부터 며칠에 60일 내에 제출한 행정자치부로 정하는 자 밑줄 계약 해제 신고서. 요거는 바로 지방세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서식에 의해서 신고하면은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 해제 신고서 옆에다 가로를 닫고 지방세법 어디 나와 있는 시행 규칙, 지방세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법정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굳이 뭐를 하지 않아도 공증을 받지 않아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야. 화해조서, 인락조서 다 법원 가거나 여러분 공정증서, 공증법인가 다 뭐가 발생한다고? 비용. 그러니까 그런 비용 안 내고 그냥 법정 서식에 따른 계약 해제 신고서 제출하면 인정하겠다 그입니다. 이거는 어디도 적용하냐? 증여일 때도. 그래서 거기 개정 이유 잠깐 보죠. 개정 이유 보십시오. 개인 간의 매매 등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 밑줄 하나 여기. 그 다음에 반드시 계약상 잔금 지급이 중요한가? 사실상 이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왜? 사실 취득을 안 했으니까 취득세 안 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계약상일 때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다시 밑줄 부동산의 무상 승계 취득 있죠. 이때 바로 증여 말한다. 무상. 상속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요. 왜? 상속이 개시가 됐다면 사망했는데 사망한 후에 나타나고 나 해지할래? 사망 해지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네. 아니 돌아가셨다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나타났고 나 해지 해갖고 사망한 거 해지할 수는 없잖아. 그냥 적어. 그래서 바로 부동산의 무상 승계치는 뭘 말한다 여러분? 증여. 그럼 우리 증여를 하면은 증여를 받으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약일. 그래서 남편이 오늘 술 먹고 와갖고 알딸딸한 자기야 나 오늘 너무 기분 좋다. 그래갖고 내 명의 아파트 자기한테 넘겨줄게. 그래갖고 계약서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아저씨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술 먹여서 재우는 게 제일 좋아. 여지 없어. 딱 단지 걸어갖고 들어가 있을게야. 이러고 재울 때 뭐 쓰라고 그래? 계약서. 아파트 명의 넘기겠다는 계약서 쓴 거야. 그 다음날 술 깨고 나서 보니까 뭐 도전 찍은 감이 오죠. 뭘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증여하기로 했다 계약을 뭐 했다 여러분? 해지. 똑같은 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8번 보죠. 17번은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입증하는데 이때 입증 수단이 바로 뭐가 있는데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는데 얘들은 다 뭐가 발생하더라?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서 올해 만들어 놓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법정 서식인 계약 해제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역시 인터넷에서 뭐 하면 돼? 다운받아 갖고 신고하면 돼요. 자, 18번이죠. 주택을 신축했네요. 주택을. 근데 문제는 야, 이것도 좀 이런 일이 있네요. 자, 뭐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뭐 일어나겠죠? 자, 여기 주택이에요. 아니, 토지죠. 그런데 토지가 누구 거냐면 가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주택을 뭐 했습니까? 신축했습니다. 주택을 신축했다. 그럼 이걸 누구야? 의리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해요, 여러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택을 신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신축 후 요 토지를 뭐 하면 갑으로부터 뭐 하면 매입을 하면 주택 부수 토지로 봐서 1, 2, 3를 적용했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때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주택 취득세가 아니라 그냥 토지의 취득으로 봐서 1, 2, 3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야? 4%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개정된 것만 확인합시다. 주택을 신축한 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최초로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뭐하면 취득할 때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다. 적용하는데 옆에다 적으세요. 무슨 세율 적용하라? 표준세율 4%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큰일 났네. 시간 없고 빨리 넘어갑시다. 19번은 중과세 규정인데요. 19번은 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어만 보시고 조금 갑시다. 20번은 특례 세율짜리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저쪽 상속증여 가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갖고. 자, 우리 취득세 특례 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게 있고요. 그냥 중과기준세율 2% 정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요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에 요 벌차여 원목을 생산하게 임목 취득도 특례세율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보죠. 상속 나왔다. 저는 상속이 상당히 민감한데. 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해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상속일 때 표준세율 몇 프로죠, 여러분?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2.8%죠. 예. 그런데 그 상속 받은 게 뭐면 1가구 1주택이면 여기서 몇 프로 빼냐? 2%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례세율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 여러분? 0.8%로만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율은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1가구 뭐면? 1주택에 해당하면 그때는 2.8%에서 종전 취득세를 몇 프로? 2% 뺀 세율인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리라고 여러분? 0.8% 때리라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 1가구 이 범위를 산정할 때 여러분 여기서 1가구 1주택자는 누가 취득할 때만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을 받아서 몇 주택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1주택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가구 1주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상속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는 특례세율이 아니라 뭐야? 표준세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누가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무주택자.
이때에 그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상속인의 배우자나 상속인이 미혼이야. 그런데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있대.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남편이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있죠? 그런 경우.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일 때 그 직계 존속도 다 포함해서 1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취득세 신고기한 정비 있죠? 예. 요거 뭐 신고기한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원칙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부터 며칠이 내죠 여러분? 60일이 내죠? 1번 밑줄. 요거 중요해. 그런데 4번 보세요. 이러한 취득일부터 60일이나 또는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되면 사유발생부터 며칠이 내죠 여러분? 30일. 그러한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 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할 때는 밑줄 언제까지야?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언제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칙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 단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이 되면 그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냐면 30일이에요. 이런 예외적으로 며칠 나오는 경우도 있어. 30일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를 비교해서 결론.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입니다. 빠른 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자, 그럼 오늘 부동산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며칠 이내 내면 되는데 60일 이내 내면 되는데 이 취득한 사람 내일 등기한대. 그럴 수도 있죠. 빨리 내면 이전 등기될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은 60일까지 가는 게 아니라 등기하기 전까지. 왜냐면 그 등기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그럼 등기소 가서 등기 이전 신청해야 되겠죠. 그 등기 신청 서류는 뭐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등기를 하기 전. 그래서 결론은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보시면 되겠고요. 뭐 23번, 24번은 한번 눈으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24번은 시험과는 전혀 관련 없어요. 24번. 그냥 등기가 들어갔다 뭐 그 개념만 보시면 되겠고요. 25번. 자,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개정 보세요. 철거 또는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수 토지. 밑줄. 철거, 멸실된 밑줄. 요게 조건이야.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부수 토지 밑줄. 건축물 또는 주택 부수 토지. 그러면 밑줄 딱딱 끊어야 돼. 다 그러면 안 돼. 철거, 멸실이 중요한 거야.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주택 또는 부수 토지. 결론 적으세요. 뭐예요, 여러분? 나대지야, 나대지. 원래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자, 다시 한번.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6월 1일 현재 이 토지가 무슨 상태냐?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나대지야. 그런데 얘가 원래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건축물이나 또는 무슨 건물이 주택이 있었는데 요놈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철거가 되어서 지금 현재 6월 1일 현재 어떤 상태라는 얘기야? 나대지 상태다 그 얘기야. 그럼 원래 우리 나대지는 무슨 과세하죠, 여러분? 자, 토지는 분리, 별도, 합산 중에서 나대지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지만 종합으로 가야 되죠, 나대지니까. 근데 원래 얘는 원래부터 나대지가 아니라 건축물이나 주택이 있었는데 없었는데 있었는데 얘가 뭐로 인해서 철거 등으로 해서 나대지가 상태면 얘는 종합으로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직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라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별도로 가라 그입니다. 별도. 의미만 이해하시고요. 26번. 예, 여기까지 26번 한번 읽어만 보면 되겠네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27번, 28번, 29번 다 뭐 시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한 번만 가볍게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 자, 30번도 뭐 지역 자본시설세죠, 여러분? 예, 뭐 이거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무도 관련 없어요. 왜? 실무는 다 여러분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숙박시설에 여인숙은 제외한다. 중과 대상. 그래서 이제 여인숙은 좀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냥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미만일 때는 제외한다. 그렇게 바꾼 거야. 예. 궁금하면 한번 가봐. 그럼 알아. 아이씨. 예, 그 다음에 어디? 13쪽 양도소득세 있죠? 요거 5분만 쉬었다 갑시다.